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철거가 고스대기 140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선정한 음악은 홍콩 엄마들이 6월 14일에 중국에서 그 범죄인 인도 송환법에 반대해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민중가요곡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번역해서 불렀던 자기네들은 우산 행진곡 의미가 깊어서 중국 송환법이 뭐예요? 그건 나 잘 모르지. 내가 민법은 알지. 그걸 어찌 알아? 아니 홍콩 사람들이 왜 중국 그 범죄인 인도 그 송환법을 왜 반대할까? 내가 기사를 보니까 그 홍콩의 어떤 그 출판사에서 그 시진핑의 여자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출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출판사 직원들이 다 사라진 거야.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납치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홍콩에서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만 이제 송환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중국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범죄인 송환법인가 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그 체결이 안 된 나라한테도 송환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는가 봐.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토로 막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반중국 활동을 하는 반체제 인사들, 반정부 인사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합법적으로 데려가기 위한 일종의 악법으로 자리 잡을 거다 하는 그런 우려심 때문에 홍콩 인구의 한 70%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70%? 뭐래 70%? 아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한 30-40% 되겠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한 7-80%? 한 놈이 여러 번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 우리나라 촛불도 1000만 촛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종이는 5병 6병 다 나갔대. 나도 여러 번 갔어. 나누기 5는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런가? 난 한 번밖에 안 갔었는데. 자, 오늘 주제는 뭐냐?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연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이 선생만 얘기했는데 우리 소개를 안 했네. 노준영 씨하고 부산 미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네. 그래서 준영 씨가 주택연금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농지연금을 했으니까 주택연금까지 훑어보고 이게 이제 연금 시리즈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하는 건가요? 주택연금이 뭐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잠깐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예. 내가 이제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연금이라고 하죠. 연금.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이걸 이제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계약이네.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연금이 유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주택연금은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이제 돈을 죽을 때까지 이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약이죠.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되는 거고,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아니 근데 그것도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구조는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거기에다가 보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증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증서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금융기관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거야. 이거를 정기적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기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대출은 어디에서 실행을 하는 거냐면은, 금융기관에서 실행을 해요. 은행에서 돈이 오는 거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다 돈을 갚아줘. 갚아주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거를 이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저당권. 그렇죠. 어쨌든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집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뭘 쓰기는 그렇고 집에서 살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령층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일정한 수입이 없는 그 고령층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냥 이제 정부에서 그냥 이제 좀 복지 개념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거든요.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는 완전한 복지 정책이더라고요. 이게 따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 안 남기고 그냥 이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이 담당하는 직원들의 뭐 급여, 뭐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른 금액만큼 이제 산정을 해서 뭐 보험 계례사들이 잘 구조를 짜서 그냥 최대한 근데 좋은 그렇다고 방향으로 하더라도 주는 가입비가 있고 월 보정료가 있잖아요. 예. 그 보정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고 그렇죠. 가입비도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이제 해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연구기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온갖 이제 다양한 지표를 비교해도 예, 우리나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구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뭐 한번 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뭐 저번에 농지연금도 해서 세트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알아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딱 이거에 걸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만 60세, 그죠? 만 60세에 주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정의를 일단, 정의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예. 가입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입 요건은 뭐 되게 간단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주택연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일단 말씀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좀,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로서 알아야 돼야 할 그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에 이제 주택 공급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약간 그런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입 요건은 뭐 이제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 예, 이고 또 주택 소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본인이 소유자인 경우에 가입이 된다 그러고 또 이제 다주택자라더라도 가입이 됩니다. 단 조건은 9억 이하인 경우에만. 그게 네. 공시 가격이 아니면 시가. 이 합산 가격이라고 써 있는데 시가 기준, 예, 시가 기준은 시가 기준이 예. 9억 원 이하인데, 법이 곧 개정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이 개정되는데, 그 좀 법이, 높이나? 시가에서 공시가로, 공시가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실제 시가 기준 하면 한 3, 4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9억 초과 아마 내년 정도에 개정될 거라고 입법 예고된 것 같은데. 다음으로 뭐 초과되는 초과되는 2주택자들도 예. 3년 이내 이제 주택을 한 2주택 팔면은 가능하다고 예.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사실
방송에서 이걸 풀기만 해도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만 하죠. 예, 오늘 할 거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얼마짜리 집이면 네,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장 궁금한 거. 뭐 나중에 나 죽으면 이 집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는 게 그러니까 소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중요한 같아요. 거는 가입 요건하고 지급 방식하고 그다음에 청산했을 때 어떻게 청산하는지 예.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급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종신형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나눠받는 방식이 있고 예. 예. 우선 저희가 종신 방식이랑 그리고 이제 확정 기간 방식, 뭐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되게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종신 방식으로 봤을 때 네, 좀 이제 대략 이제 대부분 이제 표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종신 방식으로 정액형을 받으시더라고요. 한 7-80% 이상 가입자들이. 예.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뭐 얼마짜리 주택을 종신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받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얼마짜리 제가 두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5억 기준 만 60세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가정해서 해본 거는 만 60세에 배우자가 있는 분이 여기 그 관악구 그 푸르지오 푸르지오 그거 이제 6억 3,500 정도 시세가 있는 게 있거든요. 시세 계산할 때는 한국감정원하고 KB 둘 중에 하나에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감정평가 뭐 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감정. 그렇죠. 비싸. 비싸기도 비싸고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죠. KB 정도면 충분히. 그렇죠. 예,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날 거예요. 근데 뭐 평균가 뭐 일반 평균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3억 6,500이더라고요. 6억 3,500이더라고요. 6억 3,500. 몇 평? 59제곱. 24평. 예. 그렇게 계산했을 때 종신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쳤을 때 매월 126만 원씩 지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126만 원씩 죽을 때까지. 예. 100세까지 살면? 뭐, 그렇죠. 120대까지 살아도 한 150까지 살아버리면 국가가 손해인가? 그래도 국가가 손해입니다. 사람 잘못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영목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손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걸 소개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회비용 생각했을 때 이 집 팔고 이 금액이면은 이 집 팔고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률 더 버는 게 낫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 이것저것 얘네들이 이 집을 담보로 자기가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는 집 살면서 그냥 돈을 꼬박꼬박 받는 거니까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해서 자기들이 돈을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제가 하는 NPL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경매 진행시키는 동안 이자 나가고 나중에 한 번에 배당받는다.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낼 거냐? 그럼 이제 자기네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이것저것 비용 그런 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해주는 거를 민간에서도 물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민간보다 이 주택금융공사가 훨씬 더 조건이 좋더라고요. 예,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또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지역마다 이 상승률 계산이 동일합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뭐 창원이나 완전 이제 좀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많이 하락하고 좀 상승률이 더딘 지역 그런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파트랑 서울 강남에 있는 한복판 아파트, 청담동의 아파트 분명히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집값을 이제 미리 얼마까지 오를지 계산해서 얘네가 보험금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상승률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예, 각 지역별로 다 다른 상승률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 평균치를 산정한다. 아, 그래. 그러면 예. 집값이 최대로 적게 오를 만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럼 영모기지에 오히려 더 유리하고 훨씬 유리하고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만큼 오를 텐데 예를 들면 50% 20년 뒤에 50%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얘네가 계산하는 건 한 35% 정도밖에 계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더 좋은 거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좀 잠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오를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하고 예. 그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구조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이번 방송에서 제가 좀 더 말이 많은 이유가 제가 이제 그 대학원 서강대에서 경제대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 지사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때 이제 좀 많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장점만 계속 필요했지 않았을까? 아니죠. 이제 저희 단점은 숨기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엄청 부정적인 질문을 막 던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단점도 몇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별로 상이한 이런 거 좀 적용을 못한 부분 그런 거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좀 단점이 있었지만 우선은 방금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그러니까 상승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주택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주택 가치 중에서 몇 퍼센트를 네네. 몇 퍼센트를 연금 형식으로 돈으로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느냐는 거지. 그 이제 각 이제 공단에서는 여기에 보험 계리사 비슷한 그런 이제 보험 산정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한 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입 당시겠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매년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산업까지 살펴볼 정도로 이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 이 사람이 60세에 가입을 했는데 85세에 사망할 것 같다. 라는 25년 뒤에 이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라는 거를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또 몇 퍼센테이지냐 이거는 그러면은 뭐 오를 가격 지금 가격 대비 10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가입자한테 얼마만큼 뺄 거냐 이거는 자기네들 금융공사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적자 나지 않고 흑자도 나지 않는 그 적정선을 딱 찾아서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더 오래 사셨다.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을 팔아도 오히려 더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거죠. 추가로 받아내질 않는다. 반대로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오래 살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더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나머지 차액은 자기 자식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민간에서 수익을 남기는 이런 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좀 더 이 노인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그냥 운영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떠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쪽에서 더 이제 손해 보지도 않는 그런 선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법원에 가면은 그 여명표라는 게 있어요. 요 사람이 몇 살까지 살까? 그 여명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장래의 소득을 산정할 때 사는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명. 그 여명을 산정을 해서 그래서 손해보상금을 그렇지. 산정할 때 그때 그 여명으로 이 사람이 죽을 시점을 산정을 하고 그때 주택 가격이 얼마다 이걸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의 담보 가치를 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예, 정리를 하면. 예. 근데 지금 현황이 2018년도에 지금 보니까 전체 가입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고 해마다 한 10,000명씩 2014년도 이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수요는 더 많지 않을까 싶고 분명히 나중에 주택 가격이 얼마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안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정 수요층은 꼭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평균 연령이 72세 정도고
그리고 월 지급 수령액 평균이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주택 가격 평균이 2억 9,100만 원 정도. 이렇다고 해요. 예. 2억 9,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하고 전체 주택 가격을 다 평균해 보니까 그 정도고, 이게 이제 제도가 지금은 60세에다가 가입자가 60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개정되는 게 50대 중후반으로 내려올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9억 원 이하 가격이었던 게 실제적으로 14억 정도의 주택 가격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완화된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면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게 2억 9천 그 정도 집값을 아니 그러니까 뭐 평균 그렇죠. 예. 그러면 평균을 지금 3억으로 잡고 그 분들의 여명이 지금 72세인데 100세 기준으로 하면 한 30년을 360개월을 받는 걸로 잠깐 계산을 해보니 이분들이 20%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랑 최종 금액에서 20% 상승을 한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지금 수식이 모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팔았을 때, 그죠? 예. 팔았을 때 내가 지급받았는 금액보다 덜 받았는 금액이 있으면 청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복지의 차원이다. 왜냐면은 이게 앞으로 더 뭐 이제 고령자들이 늘어날 텐데, 이 비용을 다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 오히려 차라리 이런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활용해서 국가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는 이 지금 주택연금 이 제도는 지금 가입을 하고 기가입자들이 사실 최대 수혜자지, 계속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지금의 이 받는 어드밴티지는 바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여하튼 지금이 정말 어쨌든 많은 지금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어쨌든 들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입자들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주택임금에 가입한 주택은 임대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하고 뭐 신혼부부 뭐 이렇게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실거주가 꼭 필요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근데 실거주가 불필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투자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저희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강의 들었던 그 자료를 어떻게 뭐 이렇게 막 퍼서 이렇게 저희 카페에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생각보다 잘 나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방송에서 저희가 뭐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개인 복지적 측면에서도 이제 좀 공적 연금이란 게 아직까지는 좀 안 내는 분들도 많고, 금방 뭐 이렇게 소실된다 하고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할 때 이제 노후생활 안정에 위해서 확실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정부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이런 게 좀 더 이제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이 11년째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와닿는 느낌이, 저희 부모님도 딱 은퇴를 하시고, 아버님 같은 경우 지금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뭐 딱히 직장이 없으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잘 좋은 기업, 잘 높은 직급에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겨버리니까는 이게 엄청난 파급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의 경우에.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모자름 없이 있음에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은퇴 시기가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년까지 채우기도 힘든 세상에서 또 다음 두 번째 직장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뭐 이것저것 이력서 내봤지만 나이가 60세 이상은 힘들다. 안 된다. 뭐 어디 이상한 데라도 들어가려 해도 노인들끼리 경쟁 붙어서 힘들고. 좀 그렇게 일자리도 적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취업도 힘든 마당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실거주 살면서 그냥 살고 돈 없이 그냥 이렇게 쫄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가봤자 뭐 지분 이렇게 갈라져서 뭐 저희 흔히 경매하는 것처럼 지분 경매 나오면 막 저희가 낙찰받고 이렇게 찢어지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살아계신 분들이 조금 더 누릴 수 있게끔 자식들이 부담을 좀 더 안 하고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들도 부담하고 집값도 나중에 또 집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나중에 집을 받기보다는 지금 있는 집을 잘 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이제 보통 한 지금 한 30대, 한 40대 정도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드리기가 힘들고, 그러면 집은 하나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달 얼마씩 받아서 쓰세요. 나는 상속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종의 효도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측면도 이제 딱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느냐면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청년 때는 경제가 확 발전해가지고 다 취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다 취업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50대 60대 넘어갔어.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탁 나와가지고 지는 다 부모님 생고생해가지고 물려받을 거 다 물려받고 지가 만든 재산은 연금을 통해가지고 다 살아생전에 다 소비하고 그 자식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 세대들은 취업도 졸라게 힘들어. 물려받을 것도 부모님들이 다 연금으로 할 수가 없어. 그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네. 지금 딱 그 시간. 최소한 보릿고개는 안 경험했을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나? 이 제도는 내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지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끝까지 먹고 가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 나중에 지금 아까 우리 부선민님 말했듯이 가입자가 많아지면 저런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그럼 우리 이제 후 세대들이 연금에 가입할 때 되면은 100만 원이 이게 50만 원 이렇게 되고. 정부가 보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가 복지 예산을 좀 더 지출하겠죠.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기업의 모토가 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 보통 대출할 때 이금융권 이런 데서는 금리를 많이 받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민간에서 우리는 거기보다 조금 더 매달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게 근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가져올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측면이 있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고령층들이 이런 제도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소비가 위축이 돼버려. 그렇지. 고령층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진 커진 사회에서 고령층 소비가 확 위축이 돼버리면 이 경제도 잘 안 돌아간다고. 근데 어쨌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일종의 가처분 소득을 주는 거잖아. 그럼 그 돈까지 쓰고 또 이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야? 그럼.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면은 사실 인구가 급감되어 있는 상황일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산출하는 게 지금 가입을 한 사람은 금후 30년까지 뭐 아까 집가나 토지 주택 상승가가 뭐 아까 제가 20%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입을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이 상승률로 가지고 이게 산출이 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뭐 지금 80세에 가입하시는 분이랑 60세에 가입하시는 분이랑 당연히 이거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오를 건지 산정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저희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정책이랑
이 이제 주택연금이 이제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싶어서 이게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노인 빈곤율 1위, 뭐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가 뭐 부동산이고 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뭐 주택 한 채 있더라도 뭐 아무리 뭐 10억, 20억 있어도 자기 살 집 없이 그냥 시골 가서 3억짜리 주택 그냥 사시고 한 7억 정도 그냥 생활비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좀 돈이 나오면은 뭐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측면도 도움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제 60세 만 60세 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모든 지표에서 노인 빈곤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어려워. 제가 이제 직접 느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방법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여기 또 노인 자살률 1위가 또 우리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이걸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이게 더 홍보가 잘 되면. 그러면은 주택이 묶이는 거죠. 그럼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시중에 풀리는 매물이. 그러면은 지금 올해 마지막 분양으로 20년, 21년 정도까지 이제 분양 이제 착공돼서 준공되는 물량이 확 줄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21년부터 이제 물량이 확 줄게 되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부동산이 좀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런 주택연금까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매물이 더 많이 묶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상승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네. 동의. 그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이 주택연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되는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률 분양하는 게 줄어서 이제 오를 여지가 있다. 그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아무래도 공매 매물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게 처분할 때도 공매로 처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자식들이 원하면은 뭐 일반 매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공매도 이제 좀 물건이 좀 나오는 거는 매년 뒤에 볼 수 있잖아요. 저 청산 방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네. 어떤 식으로 청산이 되는 건지. 청산 방식은 제가 다 공부를 안 했는데 예. 처분하고 난 다음에 상속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상속자한테 나머지 금액을 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처분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처분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나요? 이게 상속자들이 예. 그 상속인이 직접 이렇게 시중에 팔아가지고 변제를 하고 남은 돈을 가져갈 수도 있나? 이게 그 처분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분 조건부 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네.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래요.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노준영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처분할 때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빌려줬던 돈만 또는 보증료라든지 은행에서 처분한다든지 은행에서 이자를 줬으니까 걔네들은 일단 대출을 먼저 진행을 한 거잖아. 자기들이 줬던 돈만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상값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이건 시세는 한 5억 정도야. 건배로 내놔도 한 4억 7천 정도면 무조건 팔려.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걸 이제 처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15년을 살다 갔는데 3억 5천 원 이자 포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 전체 다 계산하면 3억 5천이다 그러면 자기는 금매로 4억에 팔아버리는 거야. 또는 3억 5천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 누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팔릴 거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잖아, 시작하기 전에. 근데 준영 씨는 뭐라고 그랬어? 그 주택 네. 금융공사 지사장 얘기는 그 처분할 때 상속인들의 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처분하는 방식까지도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네.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치. KB랑 뭐 이제 각종 뭐 한국 감정원 시세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집의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상속인 등이 이미 매각을 통해서 상환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금으로 상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금으로야 상환하겠지 물론. 그래서 돈 많으면. 이제 아마 이미 매각으로 해서 하기사 하는 그렇긴 것 하겠다.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예. 자기는 3억 5천 받을 거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 3억 5천에 판다 그러면 예. 1억 5천을 손해 보는 거잖아. 그렇죠. 어디가 급전을 땡겼으라도 예. 그거 맞고 이 돈 한 5억에 팔아가지고 1억 5천 정도를 자기 제대로 된 부동산 매각해서 받는 수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3억 5천을 못 구하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얘네들이 팔리는 금액대로 다 봐줘야 되냐 이거지. 자기네들이 처분하는 금액. 아니면 뭐 KB 시세의 90% 이하는 금매로 처분할 수 없다든지. 예. 뭐 그때 당시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어쨌든 상속인의 의견을 되게 많이 따르는 걸로 그때 제가 알고 있고 또 이게 상속인이 뭐 이거 뭐 다 필요 없다 뭐 대출도 안 갚고 나 뭐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법원 경매 통해서 뭐 저당 처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아까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 이 주택에다가.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먼저 주는 거야 금융기관에다가.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가져오는 거야. 저당 채권을 가져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실행이야. 요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재단권 실행해버리면 그럼 공매나 경매나. 그렇지. 경매.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한가 봐. 상속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의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임의 매각의 기간, 이런 것들이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기간 내에 임의 매각을 하기야 뭐 하고. 마냥 상속인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는 없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세가 5억 정도 가는데 나는 5억 2천 아니면 못 팔겠다고 뻗댄다든지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게 상속인들하고 금융공사하고 제가 좀 둘 중에 어느 누가 크게 이제 손해를 안 보고 예. 그리고 자기네들 금융공사에서 주택 자본 이거 빌려준 돈 또는 보증인 돈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는 또 해줘야 될 거고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예. 돼 있어야 근데 되겠죠. 상속인하고 이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손해보는 그러니까 집값이 뭐 지가 지급한 게 5억인데 지금 시세가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상속인은 받을 돈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경우는 예. 문제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4억 4천 정도가 나간 금액인데 시세가 5억이에요. 그러면 팔아도 지금 한 6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로 막 뭐 니네 지금 5억 4억 9천 이렇게 안 팔면 한 쟤네 경매 공매로 팔아버리겠다.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협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하는지 네. 요거는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든지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제 청산할 때의 그 이해관계자하고의 조정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네, 그죠? 예. 자, 어쨌든 이제 주택연금이 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뭐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 성장 고령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봐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효도 못하는 새끼들 아버지한테 내 돈 돈을 못 주더라도 아버지 살았을 때 편하게 쓰고 할 수 있도록
이 어른들이 또 모를 수 있어. 그쵸, 뭐, 최대한 가입하지 말라고 말리겠죠, 사실 입장에서는. 그걸 나중에 상속받을 지가 그렇죠, 나가지라고. 용돈도 한 번 안 주면서. 이거 10년 지나면 얼만데, 이걸. 네. 자기야, 이런 새끼도 있을 거야. 아버지 저 쫓아버리고 그 집 팔아가지고 지가, 가져가지 말으면 다행이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그 연금 신청하려고. 그대로 이제, 인포메이션 쉐어를 안 하는 거지. 그런 정리는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미진했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140번째 방송. 뭐 더 할 얘기 있나? 없습니다. 없나? 140번째 방송, 여기서 적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몇 분 했어?